안녕하세요. 오늘의 테크 포커스 온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Temperature in Atomistic Simulation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보통 원자의 시뮬레이션에서 온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열은 음,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겟은 일반적인 대학생, 공대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온도나 열 그러면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은 다른 개념이고요. 저는 온도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할 예정이고 네, 영어로는 템퍼러처고 보통 저렇게 온도계로 표시를 하죠. 근데 엄밀히 템퍼러처라는 저 T를 정의를 하자면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데 따라서 엔트로피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기울기가 온도의 역수예요. 그래서 좀 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일정 수준 시스템에 투여를 했더니 엔트로피가 조금 오르면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역수니까 음, 어떤 시스템에 에너지를 투여했는데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를 한다면 이 개는 혹은 이 시스템은 그 온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역수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델 Q는 TDS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익숙한 터미널리지인데 엔트로피와 에너지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새롭기는 하네요. 그래서 T분의 1이 ds over d이기 때문에 이거는 S라고 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데 얘가 에너지에 대한 기울기다. 즉 온도의 역수는 엔트로피의 에너지에 대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넣었을 때 에너지를 넣은 것만큼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온도는 낮은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공식처럼 우리가 많이 외웠지만 델 Q는 TDS, 에너지는 열과 같으니까 에너지는 TDS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박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엄밀히 정의한 온도의 어떤 데피니션 정의 같은 거고요. 음,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재료나 혹은 시스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 좀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를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에. 그럼 보통 우리는 우리 몸, 생물학적인 어떤 신체가 되었든 어떤 재료가 되었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네. 구성 성분에 따라서 그 케미컬 스피시스라고 불리는 어떤 화학적 조성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지거든요. 음. 전자란 녀석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거든요. 네. 퀀타이즈드.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값이 딱 저렇게 분할된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E1, E2, E3, E4 이렇게. 네.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 그게 전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자 핵에 영향을 끼치는데, 물론 이것도 전자와 관련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시스템이 저렇게 가지런하게 있던 시스템이 원자 핵이 저렇게 진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림에서. 그래서 원자 핵이 저렇게 진동하는데 저렇게 진동하는 에너지도 우리가 포논이라고 불러서 어떤 양자화된 에너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면 전자 에너지도 높아지고 원자 핵의 에너지도 높아진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요소에서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저 원자 핵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저걸 다루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단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고
남자 학생들이라면은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좀 해봤을 거고, 그럼 보통 이제 익숙한 게 이제 포톤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충 뭐 게임에서 봐서 좀 알 겁니다. 이제 포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디스코드에서는 한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렸지만, 물질 내부의 원자들이 항상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상태량 값을 우리가 이제 포논이라고 정의를 한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 이 포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전자의 어떤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면서 이 에너지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온도가 변화하면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박사님?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아까 그 온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원자가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파티클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온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다루는 학문이 통계역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역학에서는 온도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특히 이제 원자 핵만 생각을 했을 때, 원자 핵만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인 고전역학으로 시스템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통계역학도 거기에 맞춰서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온도는 저렇게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와 비례한다라는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왼쪽에 있는 건데, 저기 보시면은 왼쪽 수식은 3분의 2 kBT라고 해서, kB는 볼츠만 컨스탄트라고 어떤 상수값이고 네, T는 템퍼러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정의를 되냐면 2분의 1 그리고 summation of 그 M, 그러니까 질량 그리고 어떤 그 물체의 운동의 제곱,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원자들의.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온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온도가 정의되는 게 뭐에 의해서 정의되냐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높으면 온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것과 온도라는 것에 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상수값을 우리가 이제 볼츠만 상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볼츠만 상수와 온도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아유, 이거 좀 어렵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냥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온도라고 하는 게 그냥 온도계에서 뭐 36도다, 37도다 그냥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어떤 개 안에서의 어떤 운동 에너지와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막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개념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통계역학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텀이긴 한데, Canonical Partition Function이라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의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통계역학에서 어떤 시스템의 확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놓여질 확률은 저렇게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 F인데, F가 뭐에 기대냐면, 베리어블이 뭐냐면 Q랑 P거든요. 네, Q는 이제 포지션이고 위치, 그리고 P는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T는 템퍼레처, 온도죠. 그게 뭐에 비례하냐면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저기 보면 KBT 값도 있고 H 해밀토니안도 있어요. 해밀토니안은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태에 놓일 확률은 저렇게 에너지에 비례를 한다라는 수식을 저렇게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통계학에서. 그래서 H,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스템이 있게 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어렵다. 이거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요 통계학적인 개념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퍼처와 카이네틱 에너지와의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일단은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학학 되게 네, 재밌긴 맞습니다. 한데, 이거를 또 이제 쫙 이해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또 우리가 이거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온도와 에너지와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박사님. 그래서 계속 저희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 장에서 온도가 운동 에너지랑 비례하고 그다음에 수식을 통해서 이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원자 시뮬레이션 왼쪽에 있는 저 물 분자를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비디오 같은 건데요. 그렇죠. 지금은 스냅샷이지만 저렇게 물 분자들이 저 박스 안에서 막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사진이라서 진동을 하는 모습을 실제 볼 수 없지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물 분자들의 어떤 위치라던가 그다음에 힘이라던가 속도라던가 이런 걸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속도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velocity information.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온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아, 물 분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 그 수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물 분자들의 전체 온도는 얼마다. 근데 그 얼마는 저렇게 velocity information 속도 정보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온도를 특정 값을 기입을 했을 때 그 온도에 대한 포지션과 속도 혹은 운동량으로 움직이게끔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온도를 높게 하면은 그것만큼 더 빠르게 활발하게 물 분자들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올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의 어떤 시뮬레이션 상에서 물 분자들이 저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 분자의 온도를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까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잠시만요. 그 넘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엄청나게 환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그래피컬한 이미지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건 H2O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게 흰색이 있는 거, 이게 H랑 O라는 거, H 두 개랑 O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위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고 타임 스텝이라고 하는 그 위치 정보가 이렇게 싹 바뀌는 그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위치의 변화량과 시간을 알고 있으면 속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어쨌든 가속도가 되는 거고 H2O라고 하는 I 시스템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량을 알고 있고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속도와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운동량을 알고 있고요. 즉 우리가 지정한 어떤 점의 속도를 알 수 있다면 즉 위치와 타임 스텝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운동량, 힘, 가속도, 속도 이런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볼츠만 컨스턴트를 이용하면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랑도 연관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이게 막연하게 막 분자가 움직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잡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온도를 넣었을 때 속도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다음 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여기 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온도로 아까 물 분자들을 예시로 들어서 네. 물 분자들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더 느리게 움직이게 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출 것인가 시뮬레이션에서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했던. 그래서 맨 처음에 정말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온도가 될 때까지 이 속도를 계속해서 변경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름이 이제 velocity rescaling method인데 말 네. 그대로 속도를 스케일링을 다시 하는 거죠. 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온도가 높으니까 이건 아니야. 온도를 낮춰. 대신 어떻게 속도를 바꾸지라고 했을 때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냥 그 매그니튜드 전체 절대값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네네. 속도를. 내가 원하는 온도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velocity rescaling이라는 메소드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artificial한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네. 인위적인 어떤 외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주게 되면 원래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확률 함수를 위배하게 돼요. 네. 이 속도를 바꿔줌으로써. 그게 좀 복잡한 수식인데 어쨌든 그걸 다 건너뛰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벨로시티 리스케일링 메소드를 쓰는데 여전히 확률 분포 함수를 따르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라는 논문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벨로시티 리스케일링은 많이 쓰진 않는다.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그 정해놨던 함수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안 쓴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 velocity i라고 하면은 그 i라고 하는 시스템 엘리먼트에 대한 속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네네. 속도와 우리가 정한 타겟 템퍼처겠죠. 그게 있고 지금 현재 템퍼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상에서 속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높아지는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타겟 템퍼처가 지금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요거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식 적어놓은 게 맞죠? 네네네. 그래, 이건 엄청 간단한 건데요. 그냥 상수 자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쵸? 있는 근데 그거 속도에다가. 자체가 결국 우리가 아까 카노니컬 그 probability 펑션 관련돼서 파티션 펑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 확률 함수 자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제 요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어쨌든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은 아니네요. 이게 저도 사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probability 펑션에 있는 q라고 하는 거는 로케이션이고 p라고 하는 거는 모멘텀인데 요거가 지금 다 정해져 있고 요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속도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임의로 리스케일링을 해주다 보면은 요 probability 펑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장에 나와 있나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써서 아까 그 물분자 박스로 돌아가서 음, 물분자들 시뮬레이션 음, 이 벨로시티 리스케일링을 써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물분자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했는지를 계산을 계속 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값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나올 거잖아요. 네, 어쨌든 바이브레이션, 플럭추에이션이 계속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측정했을 때 원래 타당해야 할 값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벨로시티 리스케일링을 쓰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다음 장 그럼 좀 해볼게요. 계속 재밌네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많이 보면은 그 음, 명령어 창에 서머스탯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음, 온도를 조절하는 음. 서머스탯이라고 구글에 치니까 온도 그 조절하는 그 장치들만 네, 온도 나오더라고요. 장치. 실제 이건 안 나오고. 그래서 온도 장치들을 저렇게 달아주게 되는데 음. 수식적으로 하나는 랑제빈이라는 서머스탯이고 하나는 노제 후보라는 서머스탯이에요. 랑게빈, 그래서 그다음에 이름에서 노제 후버, 더모스tat 두 개가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랑제빈이나 노제 후보는 둘 다 이제 셋 다 이제 사람 이름이고 어쨌든 이 두 개 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쓰면 시스템이 여기서는 시스템 A죠. 네. 초록색으로 된 부분. 저 시스템이 원래 원래 따라야 할 probability 펑션을 따라가게 돼요. 왜죠? 왜 이거는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음. 그 수학적 증명은 너무 길어서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두 가지 다른 이 서머스탯이 어쨌든 그걸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까 물 분자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 벨로시티 리스케일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서머스를 써서 물 분자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했는지를 계속 스냅샷처럼 찍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음, 돌리면서. 음, 그러면 이 두 개는 아마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 무한히 스냅샷을 찍게 된다면 혹은 무한히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여기서 감마는 뭐예요? 예, 항상 저는 이런 게 계속 신경이 그래서 쓰여가지고. 예,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감마 자체는 제가 원래 수식이 따로 있는데 적진 않았고 네. 여기 보시면 좀 줌할 수 있나요, 네, 이거를? 그럼요.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저 mi 그리고 r2
I잖아요. 네. 세컨드 데리베티브. 그러니까 가속도잖아요. 는 Fi인데 그쵸? 저게 폴스고 그러면은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F는 MA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네, 만약에 그 뒤에 텀들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구장 부딪히는 그 물리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원자들이 저 박스 A 안에서 저렇게 막 부딪히면서 돌아다니는 거고 원래 없다면 그 그쵸. 다음 텀들이. 근데 지금 그 두 개 텀들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댐핑 텀이에요. 아, 첫 번째 텀은. 네. 그래서 감마 자체가 여기서는 수식을 제가 적진 않았지만 감마 자체가 계속해서 변해요. 템퍼레처랑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그다음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다음에 랑제비니 서머스탯이 좀 재밌는 점은 뭐냐면 GI라고 랜덤 폴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스 A가 저렇게 빗금 쳐진 어떤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저 바운더리가 뭐냐면 그 열 배스, 뭐라고 해야 되지? 열 상자? 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흰색 부분 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열원이 열원, 힛배스라고 부르는데 열이 그 안에서 그 밖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일정한 열을 갖게끔 시스템 A가. 그러면은 컨셉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A 온도가 너무 높으면 나머지 박스 주변 박스들에서 열을 가져갈 거고, 그죠? 그다음에 A의 템퍼레처가 낮다 싶으면 열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이제 저렇게 댐핑이랑 그다음에 랜덤 포스로 작용이 되는 거죠. 이게 딱 그 진동학에서 나오는 그 식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mx2 플러스 mx 플러스 kx는 f랑 하는 그 진동 2차 미분 방정식 텀이랑 똑같은데 이게 뭐 똑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건가요? 2005년도. 아니요, 이 랑제민 서머스테나 노제 후버 서머스테는 정말 오래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고전역학 거의 개념으로 네, 나왔었던 다 건데. 고전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MD 시뮬레이션 돌릴 때 요 랑제빈 뭐 노제 후버 이거를 따로 설정해서 뭐 돌리나요? 실제로 돌리실 때?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참이라는 걸 쓰셨으면 네. 혹시 어떤 걸 쓰셨나요? 전 참 썼죠. 36. 참은 아마 두 개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네, 더 어드밴스드 된 게 있냐 없냐 차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서머셋을 쓸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크리티컬할 수는 있겠네요. 워낙 우리가 좀 작고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온도 설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의 어떤 동적 특성을 보고 싶어요. 저 시스템 A에.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강한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버리면 이 랜덤 포스랑 저렇게 댐핑 텀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다이나믹스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 진동의 노멀 모드 뭐 그런 걸 보고 싶은데 저 랜덤 값을 저렇게 파라미터를 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내가 강하게 줄지 이 서머셋을 너무 강하게 줘버리면 물론 내가 원하는 온도를 딱 바로 얻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다이나믹스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좀 어렵다. 노말 모드 이런 거 얘기하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자꾸 외부에서 막 우리가 이렇게 교란을 시키니까 어떤 시스템의 그 그렇죠. 고유한 특성 같은 걸 보기에 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좀 죄송하지만 막 뭐 노말 모드 어널리시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좀 하면은 뭐 다이나믹한 뭐 그런 걸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랑제빈 터모스탯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F는 MA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랜덤한 어떤 타임 베어링 포스를 주고 그다음에 댐핑 관련 텀까지 더해서 뭔가 어쨌든 이 우리가 애초에 지정했던 그 probability 펑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이제 그 온도 컨트롤 방법을 일단 고안해냈다는 게 랑제빈이고 그러면은 우리 노제 후버 서머셋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노제 후버 서머스탯에는 랜덤 포스가 없어요. 네, 그렇네요. 대신에 보니까. 노제 후버 서머스탯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상의 어떤 저렇게 동그랗지는 않지만 가상의 어떤 자유도가 추가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M이라고 적혀 있는 어떤 질량이 있는 어떤 물체가 네.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스템 A에. 네.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요거죠, 요거. 온도가 A의 온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얘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더 느리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네. M이라고 저렇게 라벨이 박혀진 어떤 자유도가 반대로 시스템의 온도가 너무 낮다. 원자들이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저 M이라는 어떤 자유도를 가진 물체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그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 주게 되는 거죠, 시스템에. 근데 이거 자꾸 깊게 가면 좀 그렇기는 한데 감마라고 하는 네. 그 댐핑 텀 앞에 있는 그 식이 지금 감마 다시면 이거는 타임에 대한 데리베이티브잖아요. 그리고 네네, 맞습니다. 3이면은 3차원이니까 지금 KBT 이렇게 해서 지금 볼츠만 에너지로 들어온 거고 M은 들어온 거고 그러면은 저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안 되네요. 그 감마에 대한 타임 네, 좀 데리베이티브인데 어렵습니다, 이게. 예, 이건 좀 많이 좀 봐야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떤 네, 아마 네. 두 가지 옵션이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다 있어서 뭐 음. 쓰기만 하면 알아서 작동이 되긴 할 거예요. 물론 저런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럼 일단 우리가 뭐 이거를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요것만 그렇죠. 좀 한번 혹시 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럼 어쨌든 그 랜덤 베어링 포스를 주어서 온도를 컨트롤하는 랑제빈 터모스탯 방법과 그다음에 어떤 가상의 질량을 넣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이 방법 두 가지는 어떨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각각 적용이요. 네, 이게 왜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는 랑제비엔이 좀 더 잘 먹히는 거고 어떤 상황일 땐 노제 후보가 잘 먹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단 판단해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두 개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둘 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probability 펑션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아이디어란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오래 돌린다면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다이나믹스를 해치는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테크닉들을 사용하긴 하죠. 그래서 두 개 차이는 사실 글쎄요, 두 개 차이를 했던 논문을 예전에 본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이, 재밌네요. 다이나믹스 관점에서는 네, 좀 어렵긴 해요. 이 서머스탯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논문 보시면 좀 사람들이 어떤 테크닉을 썼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얘기들 참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재미없기는 한데 또 이런 또 기본적인 내용을 또 알아야 우리가 이제 논문을 읽었을 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문을 어떻게 읽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영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영어를 잘해야만 논문을 잘 읽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아는 게 없으면은 논문이 안 읽히고요. 아는 게 있어도 참 읽기 힘든 게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한 얘기가 왔고요. 바로 지금 논문이 나오겠네요. 네네. 논문을 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은 원자 시뮬레이션에서 온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음, 온도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시스템의 온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논문을 봤다고 생각했을 때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목은 Lattice Mismatch Dominant Yet Mechanically Tunable Thermal Conductivity in Bilayer Heterostructure인 거 보니까 bilayer라고 하면은 두 개가 쌓여 있는 거고 heterostructure이면 뭔가 지금 이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아이의 변동 가능한 그러니까 즉 조절 가능한 열적인 전도성 근데 메카니컬리 튠업을한 열 전도성인데 이게 레티스 미스매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바뀌는 뭐 이런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레티스 미스매치에 대해서 주도적이지만 또 메카니컬리하게 바뀌게 할 수 있는 열적 전도성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건데 참 재밌는 게 이런 게 실제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그 반도체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것에 왜냐면 2D 매테리얼이고 어떤 나노고 이런 게 결국은 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잘 할 줄 알아야 또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거니까 다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것들의 기반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뭐 볼츠만이니 파티션 펑션이 이런 거에서 다 연관이 되는 거군요, 박사님.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물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전혀 뭐 반도체 이런 거 상관없는. 그럼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도 연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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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떤 논문인지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일단은 저랑 초록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좋아요. 그냥 저는 그 전에 내용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먼저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 논문은 그래픽과 앱스트랙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열전도 관련된 논문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메커니컬리 스트레치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바이레이어니까 레이어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위에 보시면 MOS2라는 어떤 레이어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그래핀이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핀이 밑에 헤테로스트럭처겠죠. 있고 네. 네, 헤테로 호모가 아니라 헤테로인 거죠. 두 네. 개가 섞여 있으니까 그게 두 개가 저렇게 샌드위치처럼 있고 보시면은 핫 엔드랑 콜드 엔드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자 시뮬레이션이니까 저 핫이랑 콜드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서모스탯으로 아마 지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우니까 열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힙플럭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나머지 화살표 입실론이 그려져 있는 화살표는 뭐냐면 땡겼네요. 메커니컬 스트레쳐블 얘기를 했잖아요. 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땡겼을 때 결과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이제 컬러 맵으로 나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0% 땡겼을 때랑 15% 당겼을 때랑 저 D값 뭐 어떤 거리나 이런 거 같은데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라티스 스페이싱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원래는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긴 한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픽과 이 그림을 보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뭔가 변하는구나까지만 이해하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앱스트랙을 당겼을 읽기 시작하는 때랑 거죠. 안 당겼을 때랑 뭔가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요 스키매틱만 봐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앱스트랙을 볼 준비가 된 거죠. 네, 앱스트랙을 보면 되는. 저는 사실 사람들은 제 지도 교수도 그렇고 다 앱스트랙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데 글로 된 거 저는 그림이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앱스트랙 몇 줄만 읽고 건너가죠. 뭐 보면. 중요한 문장만 몇 개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네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글쎄요, 중요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 그냥 이제 슬슬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헤테로스트럭처라고 하면 단어 그래핀하고 뭐 이렇게 이게 쭉쭉 두 개가 그래서 있는데 인터페이싱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뭔가 되게 이머징 디바이스 이게 뭔가 되게 요즘 많이 쓰이는 플랫폼인가 봐요. 이런 어떤 헤테로스트럭처 2D 바이레이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윤쌤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헤테로스트럭처가 요즘 좀 핫하긴 해요. 핫하긴 한데 이건 옛날 논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2016년도이긴 하네요. 예. 네, 2D 머티리얼 2차원 물질은 유명했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른 재료를 저렇게 쌓아 나가는다는 것 자체가 좀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된. 제가 이거 빠르게 그냥 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정리하면은 헤테로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요즘 뭔가 이머징하는 디바이스에 굉장히 유니크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어떤 펑션이 매력적이냐면은 이 아이들은 하나 싱글 레이어인 2D 매테리얼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었던 그 뭔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이 뭔지 왠지 모르겠는데 바이레이어 헤테로스트럭처에서 볼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보니까 이런 펑션이 그 아까 뭐 기대 이상의 그 효과가 이 고유의 레티스 미스매치 즉 두 개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한 미스매치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래서 MD 시뮬레이션도 돌려 보니까 이 포논이라고 하는 더모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온도가 달라지고 할 때마다 요게 이제 뭔가가 지금 미리게이트가 완화되거나 뭔가 지금 하여튼 뭔가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뭐에 의해서냐면은 재미있게도 외부의 장력에 의해서 이게 뭔가 바뀐다. 그래서 그거를 메카니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고 이런 포논도 봐가지고 결국 우리가
뭐 이런 라티스 미스매치, 즉 열적 전도성에 대한 라티스 미스매치를 이러한 장력과 열전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했고 요거를 잘 뭐 시뮬레이션과 뭐 이런 걸로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샥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보면 좋은데, 사람들이 근데요 대부분이 이것도 안 읽으려고 해가지고 아마 논문 읽는 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예. 대충 보면 사실은 그림하고 제목만 보면 내가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감이 오거든요. 어떤 걸 그렇죠. 썼고 어떤 게 컨셉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음.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다음 잘 장 이해하신 가볼까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이 나오네요. 예, 요거를 이제 박사님께서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림만 설명을 드리고 끝낼 텐데, 왜냐면 보통 논문 읽을 때 그림을 많이 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봤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색깔에 따라서 이제 어떤 원자인지 MO, 그다음에 S, C 저렇게 나와 있고, 네. A1, A2가 저렇게 다르게 나와 있다는 뜻은 둘이 뭔가 격자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A1과 A2. A1과 A2는 요거, 요 I, 요거. 네. 그러니까 바이레이어의 헤테로 스트럭처니까 이 두 개의 레티스 디스텐스라든가 레티스 파라미터 같은 게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A1과 A2 값이 달라요. 저 비슷하게 생긴 육각형 저 구조긴 하지만 아이고. 그게 다르다는 얘기는 어쨌든 쌓았을 때 뭔가 균일하지 않게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둘이를 쌓았을 때. 미스매치가 그것 때문에 발생하죠. 뭔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네. 거고, 그게 미스매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B 그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핀 모노레이어고, 그다음에 BMS는 저게 아마 MOS2 레이어. 예. MOS2 레이어고, 그다음에 저 빨간색이 이거 한번 읽고. 보죠. 여기 밑에 잠깐만요. 나와 있을 거예요. 모르면은 네네네.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네네네. 어디냐? B가 어딨지? 여기 있다. 이제 저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래핀 뭐 이거 여기 있네요. 헤테로 스트럭처, 죄송합니다. 여기 GM이 이렇게 있고 바이레이어 그래핀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헤테로 스트럭처 바이레이어를 실험 하나 있고 똑같은 걸로 바이레이어를 두 개씩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보면은 저 검은색이 결국은 헤테로 스트럭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성치가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가 딱 중간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래핀만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MOS2 레이어만 두 개 있을 때. 근데 측정해 보니까 그래핀 하나, MOS2 레이어 하나 있을 때는 딱 저 중간 값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됐겠죠. 예. 네. 그래서 그다음에 예. 그림 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ut of plane displacement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티스 미스매치가 발생했잖아요. 서로 네. 격자 크기가 다른. 근데 그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래핀이 많이 받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핀에 지금 색깔이 조금 빨갛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빨갛게 있네요. 있고 0.015 나노미터가 맥시멈 값인데 울룩불룩 저렇게 패턴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핀에 대해서는. 근데 스트레스 반대로 스트레인 MOS2는 예, 말씀하십시오. 네. MOS2는 거의 생기지 않고 저런 울퉁불퉁한 표면이. 그러게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그래핀이 조금 기계 물성적으로 좀 더 플렉서블한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MOS2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황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MO 원자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모노레이어라고는 하지만 원자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중이고 그래핀은 정말 한 겹이잖아요. 그쵸. 원자 하나가. 그러니까 좀 더 구부러지기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디터미넌트 하게 되는 요소가 이 파란색,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어도 어쨌든 이것이 깨지는 순간은 그 파란색이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네, 합쳐졌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같이 파단되는 현상이 좀 보이는 거고, 그런 것을 유추해봤을 때 그래핀이 조금 더 기계적으로 유연해서 out of plane displacement, 그러니까 좀 더 구불구불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뭔가 열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쪽을 딱 잡고 열을 팍 흘려보내면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막 이래저래 움직이려고 막 하는데 그래핀에서는 이게 막 쭈글쭈글쭈글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 내가 이걸 살짝 당기면서 히트 플럭스를 주면은 이게 이제 평평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아웃 오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좀 달라진다.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 좀 달라진다 이런 건데 이거는 네 그림 C는 뭐 열을 준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저렇게 놔뒀을 때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안정화된 상황에서 이게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한 아웃 오브 플레인이네요. 히트 플럭스에 그렇죠, 대해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이즈의 공을 쌓으면은 어쨌든 잘 안 맞을 테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네. 뭐 아마 다 이해했을 겁니다. 뭐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 네네네. 좀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장에 있나요?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쌓은 뒤에 그리고 쌓고 나서 또 당긴 뒤에 이렇게 힙 플럭스를 쟀더니 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서멀 음, 컨덕티비티를 쟀어요. 열 전도성, 그렇죠. 열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빨간색 부분이 이제 바이레이어 그래핀이고 네.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MOS2 바이레이어. 그다음에 검은색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헤테로스트럭처. 하나는 그래핀, 하나는 MOS2.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래서 까만색이에요 지금. 네.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까만색이고 근데 저 까만색 값이 저 빨간색과 파란색의 저렇게 중간 값보다 좀 더 파란색에 가까운 값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전도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핀에 비해서는. 헤테로스트럭처 자체가 전도성이 이렇게 파란색 쪽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정보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은 0%일 때를 일단 보고 있는 거거든요. 0%일 때.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중간값이 안에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당기면서의 열 전도성도 뭔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점차 있다는 떨어지는 것도 거예요. 네. 근데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글을 보고 싶은데 일단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theory가 B에 있네요. 이거는. B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 점선은 아마 이론 값으로 예측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이론이 쓰여 있는지 설명은 여기서는 못하지만 그다음에 저 MS in GM이라고 적혀 있나요? 좀 더 줌을 해볼 수 있나요? 네네네. 요 파란색. 네, 파란색 부분은 MOS2 레이어인데 그냥 MOS2 레이어가 아니라 저렇게 GM 헤테로 스트럭처 안에 있는 MOS2 레이어가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그래핀인데 그냥 그래핀이 아니라 저 헤테로 스트럭처 안에 있는 그래핀이 열 전도성을 얼마나 가지는지. 그래서 둘이 믹스를 했더니 결국은 검은색 값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5%로 땡겼을 때 MS가 거의 0에 흡사하다는 얘기는 깨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게 왜 떨어지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인이 그러니까요.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얇은 막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닐막이에요. 비닐막을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면 비닐막이 팽팽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비닐막이 예를 들어서 열을 가했을 때 혹은 진동을 가했을 때 플럭추에이션 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팽팽하니까. 근데 보통 그래핀이나 다른 MOS2에서 열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이 아웃 오브 플레인 플럭추에이션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인이 되면서. 그래요. 혹은 매그니튜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그래핀이나 MOS2를 당기게 되면 열 전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약간 직관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 같은 걸 전달한다고 했을 때 실 같은 거를 팽팽하게 한 다음에 딱 그 소리를 전달하면 잘 전달되잖아요. 옛날에 간 것처럼.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반대네요. 그러니까 열의 전달이라고 하는 게 out of play disturbance vibration에 의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자유도가 제한이 되면은 열 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재미있겠네요. C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여도를 보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래핀 바이레이어에 비교해서 헤테로스트럭처 안에 있는 그래핀이 얼마나 열전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D 같은 보시면은 경우는 이제 뭐 네, D 같은 MS 경우는 같은 거의 거고. MOS2인데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헤테로스트럭처 내에서 기계적 물성치에 의해서 그래핀이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헤테로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지금 thermal conductivity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티게이트가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MOS2 같은 경우는 헤테로스트럭처 안에 있든 자기들끼리 혼자 바이레이어에 있든 별로 열전도성에 상관이 없다. 그냥 당기는 때 따라서 달라지는 그 열전도성의 변화만 따를 뿐이다. 왜냐면 값이 1이니까. 그래핀 같은 경우는 바이레이어 그래핀이랑 헤테로스트럭처 안에 있는 그래핀이랑 비교했을 때 헤테로스트럭처 안에 있으면 열전도성이 떨어지고 왜냐면 미스매치 때문에 그렇죠. 그 아웃 플레인 그러니까 그래핀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MOS2에. MOS2는 그래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나는 이거 이해 되게 잘 되는데 이걸 듣고 계신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그 학생분들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를 정말 방금 박사님께서 얘기해 준 거대로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참 재밌을 수 있겠네요. 실제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노 단위로 막 조금씩 더 막 더 섬세한 어떤 패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거기서 생기는 어떤 기계적인 힘들이 존재를 할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아웃 오브 플레인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제한이 되면은 열전도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열전도성이 떨어지면은 템퍼처 그레디언스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코팅이라든가 템퍼처에 의해서 디펜던트했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열전도성이 지금 0%와 15% 땡겼을 때를 보면 거의 반값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열이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50%밖에 발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5%밖에 안 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일 수 있는데 하여튼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흐름이 맞긴 한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두 예, 가지 요소를 한 번에 보려고 하거든요. 이 논문에서. 하나는 그렇죠. 미스매치에 대한 영향을 그런 보는 것 거고 같아요. 하나는 스트레인에 대한 영향을 보는 거. 그래서 C의 결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미스매치가 열전도성을 떨어뜨리는 건 맞다. 특히 0%일 때. 스트레인이 없을 때. 하지만 스트레인을 당기면 당길수록 그 영향은 줄어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값이 점점점 올라오잖아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요 올라가니까 비율 자체가 0,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네네네. 그래서 미스매치가 있어서 0%일 때는 많이 영향을 받지만 그 미스매치의 영향이 스트레인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라는 줄어든다. 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가 더 있네. 그러니까 0%일 네네. 때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헤테로스트럭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퍼스에 대한 제약 때문에 메카니컬 스트레스에 대한 전도성이 달라지고 또한 요 늘어나는 비중 자체가 지금 요 경향성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재밌네요. 저는 근데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막 반도체 하고 싶다고 막 이런 것보다 이런 논문들 보면서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매뉴팩처링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좀 익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반도체랑 좀 실제로 연관이 돼요? 이거는 어쨌든 학교에서 한 연구잖아요. 네. 이거 제 지인이 그 발표한 논문인데 어 산업에 실제로 있는 그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반도체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친구가 딱 이런 것들을 해요. 네. 보통 어떤 재료랑 재료를 합체를 했을 때 열 전도성이 어떻게 달라지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반도체를 만듦에 있어서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그래서 예. 네네네. 어쨌든 통하는 무기인 거죠. 연구 쪽으로도 그렇고 실제 산업에서도 그렇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에러바는 보통 통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은 몇 번씩 돌려요? 혹시 어, 아세요? 이 논문은 지금 제 캡션에 안 나와 있어서.
네, 저도 그건 살펴보지 않았네요. 한 뭐 한 근데 세 번 다섯 번 돌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썰머 컨덕티비티 같은 경우는 코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구하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거예요? 예, 그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데 한 번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 구간으로 표시하나 보네요. 그러면은. 네네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오래 돌리고 그 적분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적분을 통해서 값이 계속 나오는데 값이 계속 플럭추에이션이 있거든요. 그 플럭추에이션 에스트 그래서 데비에이션 그 값일 수 있겠네. 플럭추에이션에서 에스티메이트 데리베이션을 저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얘네들 도대체 몇 번 시뮬레이션 돌린 거야 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냥 한 번씩 아니요. 돌린 거겠네요. 그 수식도 있긴 있어요. 샘플 수가 많으면 얼마나 많아야지 뭐 예를 들어 95%의 정확도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0, 2.5, 5, 7.5 이렇게 돌리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초에 그 바운더리 컨디션 자체를 그냥 0 하고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해서 5 해서 끝내고 이렇게 하나요? 연속적으로 하면 편하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편하니까. 시뮬레이션의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따로 돌리죠. 그냥 0%인 거 시뮬레이션 하나 돌리고 2.5% 하나 돌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한 번에 돌릴 수 있잖아요. 병렬적으로. 그다음에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논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래핀의 어쨌든 이게 영향이 조금씩 미스매치에 의한 영향이 조금 완화된다. 메카니컬 폴스에 의해서. 그거에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좀 백업 데이터가 더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일단은 설명하는 건지. 이런 이렇게 실제 값이 나와 있고 그 전에 네. 그리고 그 전 슬라이드의 그림 보시면은 네. 요거죠, 이제 좀 요거.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C에서 보시면은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스트레인이 높아질수록 좀 저렇게 낮아져요. 줄어들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레티스 미스매치 영향이 줄어드는 거고 스트레인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면 네. 여기 또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포논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당기면 당길수록 여기서 보시면 왼쪽이 아마 그래핀일 거고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랑 오른쪽 네. 위에 있는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저렇게 포논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점점점 변해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도 약해지고 당기면 당길수록 네네. 그 다음에 저렇게 점호 프리퀀시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래핀이 많이 매그니튜드가 약하기 바뀌는데 때문에 MS는 거의 안 바뀌네요. MS는 영향을 덜 받는 거죠. 네. 실제 포논의 영향을 덜 준다는 얘기죠. 그게 이렇게 다른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열 알겠습니다. 전도성이 왜냐하면 열 전도성이 포논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 논문에서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포논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그래서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수학적으로 저렇게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도성이 낮아지는 거를 스트레인 했을 때 미스매치로 인해서. 근데 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트레인을 올리면 전도성이 떨어지지만 그 전도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그러니까 레티스 미스매치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부분은 줄어든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네. 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요. 직관적으로. 네. 이거는 시뮬레이션 논문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시뮬레이션이고 시어리는 말 그대로 저렇게 수식적인 걸 이용해서 포논의 민 프리 패스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저렇게 모델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실험 없이 ACS 나노를 갈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논문이네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일찍 나왔어요, 이 논문이. 왜냐하면 헤테로스트럭처는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빨리
처럼 빨리 했다는 게 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그거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열전도를 보려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왜 하필 메카니컬 스트레스로 미스매치를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착안이 된 걸까요? 혹시 아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동료 연구자들 중에서 아마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기획과 쪽에서 이런 재료 관련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을 때는 역학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기계적인 저희가 보통 많이 거를 하는 것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실제로 물성치가 스트레인을 걸면 어떻게 바뀌나. 저번 시간에 썼던 그 스트레인 엔지니어링 얘기처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디어를. 멀티 피직스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열도 들어오고 뭐 기계적인 물성치도 들어오고 하니까요. 근데 좀 결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약점이 있긴 해요. 이 논문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왜냐하면 생각하세요? 예. 그래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전자의 영향이 적어요. 열에서. 네. 열 전달에 있어서. 그래핀 같은 경우는. 근데 MOS2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논만으로 열 전달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그 일렉트론에 의한 열전도를 좀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긴 하거든요. 원자의 그러니까 원자 핵의 운동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자까지도 네. 고려를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아이디어도 좋고 잘한 네. 논문이다. 네. 아이 뭐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뭐 저도 다른 분야긴 한데 근데 이런 걸 실험적으로 참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고민을 좀 실험적으로 이게 해봐야겠네요. 가능한가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실험으로 측정할지에 대해서는 열 전달 특히. 저는 2D 매터리얼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이런 나노 매터리얼에 스트레인을 주는 거는 보통은 저번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सब스트레이트에 붙여서 디포메이션을 준다든가 뭐 아니면은 열 팽창도 바꿔가지고 그때 그 팽창도에 따른 스트레인 에너지를 컨트롤해서 그것에 따른 히플럭스를 본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스케일이 거의 뭐 0.015 나노미터면은 0.1 옴스트롬이니까 요 정도까지 실험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아웃 오브 플레인까지 보는 거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려울 수 힘들 것 있죠. 같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기계적인 인장에 따른 열전도의 특성을 보는 논문들은 꽤 많을 거예요. AFM이나 이런 것들로도 좀 많이 보고 이러니까. 예. 근데 뭐 이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수율을 높은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펀딩이 계속 생기면서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기겠죠. 재밌네요, 박사님. 이게 끝인가요, 지금? 네, 이게 끝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너무 재밌는 논문과 함께 얘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재밌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한두 명 있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재밌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비슷하게 이 논문을 같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재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의 채널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귀중한 시간 학생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